안녕하세요. 오늘은 61번 할 차례이지. 61번에 진핵세포의 소기관과 그 기관에서 합성되는 물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단어는 기관이라기보다 소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되는 물질에 대해서 연결이다. 먼저 1번의 핵은 핵 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대사가 DNA 복제가 있습니다. DNA 복제란 DNA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DNA가 합성이 되는 과정을 DNA 복제라 합니다. DNA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DNA를 합성할 때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은 DNA 중화효소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핵에서는 DNA가 합성이 되게 된다. 두 번째는 핵에서는 RNA 전사가 일어납니다. RNA 전사는 DNA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RNA가 합성이 되는 과정을 RNA 전사라 하고,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는 RNA 중화효소라 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문제에 출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핵의 잎 내에서 리보솜이 합성이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활면소포체에서 지질이 만들어진다. 이때 지질에 대한 것은 지방산에 대한 합성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합성된 지방산이 활면소포체로 이동을 해서 지방산의 길이가 증가가 되게 되고 지방산이 불포화가 된다 그랬지. 이렇게 완성되는 지방산들이 글리세롤과 결합을 하고 여기에 인산이 결합을 해서 인지질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장소도 활면소포체라 했고, 콜레스테롤이 변형이 되게 되면 스테로이드가 되게 됩니다. 이 스테로이드도 지질의 한 종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질들이 활면소포체에서 만들어진다. 단, 지질이 활면소포체에서 만들어진다는 문장이 모든 지질이 활면소포체에서 만들어져야만 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정을 당신생합성이라 합니다. 포도당이 분해가 되어서 피루부산이 되게 되면 이 대사를, 이것은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은 어떤 뜻이냐면 해자는 분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이 분해가 되는 대사라 해서 해당이라고 일본 애들이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말이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말로 바꿀 때 당분해 반응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당분해 반응이나 당분해 과정이라 합니다. 요 글자보다는 요 글자가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게 되지. 그래서 이것은 일본말이기 때문에 다소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분해, 산화가 된 이후에 아세틸코에이가 CO2로 완전하게 산화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대사는 예전에는 아세틸코에이 생성 반응이라 하고, 요즘은 이것을 피루부산 산화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이 대사는 시트르산 회로라 합니다. 시트르산은 3개의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산이라 해서 트리에 T를 써서 트리
카르복실 C를 쓰고 애시드 A를 써서 시트르산을 TC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TCA 회로라고 적었습니다. 여기는 이 회로에 대한 것을 밝힌 사람이 크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회로를 밝히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대한 이름을 크랩스 회로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대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여기는 이 대사는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여긴 이 과정은 조금 있다가 문제에서 다룰 것인데 이화에 대한 대표적인 대사들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동화에 대한 것은 시작은 옥살로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PP라고 하는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되게 되면 PP가 해당을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거꾸로 가게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대사를 당신생합성이라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옥살로아세트산이 PP가 되는 것은 동물의 경우에는 얘는 동물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식물은 안 됩니다. 동물은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세포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PEP가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함께 일컬어서 당이 생성되는 합성이라 해서 당신생합성이라 합니다. 따라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장소는 세포질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다. 4번에 리보솜은 폴리펩티드 단백질을 합성하는 효소가 리보솜이라 했지. 그래서 리보솜에서 폴리펩티드가 만들어진다. 참이다. 저번 시간에 동물은 지방산이 세포질에서 합성이 된다. 근데 식물은 지방산이 엽록체에서 합성이 된다. 이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2번 문제. 그림은 세포 소기관 중 핵, 미토콘드리아, 리소솜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요 세 가지 중에서만 생각을 하자는 것이지, 핵과 미토콘드리아와 리소솜 중에서 핵과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니까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가면 되고, 리소솜은 단일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솜은 아니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C에 해당하는 것은 리소솜이라 하면 되겠지. 핵과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이지. 그러면 아니오가 되게 되면 핵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글자는 미토콘드리아로 치환하면 되고, B는 핵이라고 치환해서 문장을 읽어주면 되고, C는 리소솜이라고 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번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화작용에 의해 유기물을 분해하여 ATP를 만든다. 조금 전에 정리를 했듯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화작용이 아세틸코에이가 생성되는 반응과 시트르산 회로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ATP가 만들어진다. 참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에너지 생성성 세포 소기관이라 합니다.
물론 이때 이 에너지는 이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먼저 인식이 된 가장 대표적인 생체 에너지가 ATP입니다. 그래서 ATP를 생성하는 주된 장소라 해서 미토콘드리아를 에너지 생성성 세포 소기관이라 합니다. 두 번째, B는 핵이란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B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핵에 가수분해 효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수분해 효소를 이용을 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것은 핵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사는 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 내에서도 물질들은 분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이때 물질들이 분해가 되는 과정을 흔히 세포 내 소화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포 내 소화에 대한 것은 리소솜에 대해서 표현할 때 2번과 같은 지문들을 사용을 합니다. 3번에 C는 리소솜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겠지. 리소솜은 식물세포에 발달되어 있으며 노폐물을 저장한다.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동물세포와는 달리 개념을 달리 한다 그랬지. 동물은 리소솜이란 단어를 쓰되 식물은 액포란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지. 대신 이 액포는 동물의 리소솜에 대한 기능에 더해서 물질들을 저장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액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에 A와 B는 모두 미토콘드리아와 핵은 모두 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에서 관찰된다. 세포 분열 중기, 이것은 세포 분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세포 분열의 전기에 염색질이 응축이 되게 되고 이후에 핵막이 소실된다 라고 외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외웠던 것이니까 전기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이 염색질이 응축이 되고 핵막이 소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기라 했으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기에는 핵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다.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골지체의 경우에 물질의 저장 및 분비를 담당한다. 물론 물질에 대한 저장 장소로서 주된 공간이 골지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들이 저장이 된다는 것이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분비에 대해서는 주된 것이 소포체, 골지체를 통해 합성된 물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는 것이니까 분비에 관여하는 것이 골지체이다는 좋은 문장입니다. 두 번째, 골지체의 경우에 트랜스면이 시스면보다 핵에 가깝다. 핵은 이중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안쪽에 들어있는 것을 내막,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막이라 합니다. 안쪽에 있는 것은 내막, 바깥쪽에 있는 것은 외막. 저번 시간 문제에서도 이것은 어떤 문제든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포체이다. 소포체와 막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핵막의 외막이다. 여기가 소포체가 되게 되면 소포체에서 이렇게 막이 형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주머니 모양의 형태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을 소낭이라 하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구조에서 이 소낭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소낭의 출하라 합니다. 이렇게 출하된 소낭들이 모여가지고 융합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면들에 대한 집합체를 골지체라 한다 했지. 골지체는 약속된 정의가 이쪽, 먼저 이제 소낭들이 융합이 되어 가지고 이 골지체의 이 면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형성면이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계속 형성면이 만들어지니까 원래 있던 것은 여기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위치에 존재하게 되겠지. 여기에 있는 것을 성숙면이라 합니다. 그래서 형성면은 시간이 지나면 성숙면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가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포 내의 소기관들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성면은 항상 핵 쪽에 가까이에 있고 성숙면은 세포막 쪽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 성숙면에서 이렇게 소낭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이 과정도 소낭의 출하라 하면 됩니다. 이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이 되게 되면 이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현상을 외분비라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소낭이 이렇게 융합이 될 때 이런 형태로 융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소낭의 융합이라 합니다. 여기는 소낭의 출하, 여기는 소낭의 융합. 이때 소낭이 출하가 되거나 소낭이 융합이 될 때는 사용되는 에너지가 ATP 대신에 GTP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이적입니다. 이것은 많은 곳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공무원 문제에서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랜스면이 시스면보다 핵에 가깝다. 이 형성면을 시스면이라 하고 성숙면을 트랜스면이라 합니다. 개념은 둘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성면, 시스면, 성숙면, 트랜스면, 그러면 시스면이 핵에 가깝다라고 해야 되는데 트랜스면이 핵에 가깝다 했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3번에 핵, 유전현상의 핵심이 되는 DNA 복제가 일어난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것이지 참이다. 4번에 미세섬유, 식물세포의 세포질 유동에 관여한다. 얘는 말 그대로 세포질이 유동,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즉, 식물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식물세포는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고 안쪽에 세포막이 있으면 이 속에 들어있는 용액이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물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현상을 세포질 유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일을 한다는 것은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는 이 세포질 유동이 일어날 때 관여하는 것이 미세섬유가 관여하고, 저번 시간에 미세섬유에 작용하는 운동 단백질이 미오신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미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운동에 대한 에너지가 얘를 계속 한쪽 방향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을 세포질 유동이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5번에 섬모는 호흡관, 호흡관은 기도, 기관,
기관이 갈라진 가지라 해서 기관지, 가지의 지자입니다. 우리는 소자를 좋아하는데 쪽발이든 새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더 갈라지게 되면 새기관지, 우리식 한자로 쓰게 되면 소기관지가 되게 됩니다. 이들을 호흡관이라 하고 혹은 기도라 합니다. 이 기도의 상피 표면에 존재하는 점액을 한쪽 방향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물질들이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호흡기 상피에서 선무 운동을 통해서 계속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얘가 식도로 들어가서 위에서 녹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외부 방어 기작으로 작용을 하는 중요한 기작이 되게 됩니다. 5번째 지문과 4번째 지문과 3번째 지문은 너무 중요한 지문들이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반대로 적어놓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트랜스면은 세포막에 가까운 쪽이 트랜스면이고 핵에 가까운 쪽이 시스면이 됩니다. 다음은 64번 문제. 동물의 세포 외 기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얘는 단순한 물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세포 외 기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들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피브로넥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에 대한 합성어입니다.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글리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를 만들 때 여기엔 이 어미는 떼내고 연결어 오를 집어넣어 가지고 개념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프로테인은 뭐 다들 잘 알고 있죠. 얘는 단백질입니다. 글리칸은 무엇을 글리칸이라 하느냐 하면 당 중합체 사슬을 글리칸이라 합니다. 글리칸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우리에게 보다 더 익숙한 단어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쉽게 글리칸은 탄수화물에 대한 또 다른 지칭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오글리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단백글리칸이라 하기도 합니다. 얘는 탄수화물 사슬에 단백질이 결합이 된 것을 프로테오글리칸이라 한다. 따라서 얘도 단백질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에 대한 복합체가 프로테오글리칸이다.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단백질에 대한 이름인데 인테그린은 세포 밖의 물질과 세포 소기관을 연결하는 막관통 단백질을 통칭해서 인테그린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린은 세포 외 기질이 아니라 세포 막 성분입니다. 막에 있는 막관통 단백질이 세포 바깥쪽의 물질과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을 인테그린이라 합니다. 참고로 또 하나의 개념을 같이 소개하면 렉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렉틴은 당과 결합하는 단백질을 통칭해서 렉틴이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렉틴을 당 수용체 단백질이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두 물질이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면 하나는 리간드라 하고 하나는 리셉터라 한다 그랬지. 그래서 당과 결합하는 단백질이니까 당을 리간드로 두면 이 리간드에 대한 수용체이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묻는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테그린은 세포 밖에 있는 물질과 세포 소기관을 연결해주는 막관통 단백질을 인테그린이라 하고 당 수용체 단백질을 렉틴이라 하더라. 다음 65번 문제. 세포 사이의 연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연접이란 단어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본 말들을 싫어하는 경향들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일본식 한자를 한글 음을 빌어가지고 표기한 것들은 되도록이면 한글로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접은 요즘은 결합이란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세포 사이의 결합이라 해도 되고 세포 사이의 연접이라 해도 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접은 밀착 연접과 데스모점, 부착 연접, 그리고 간극 연접, 요 네 개의 단어는 동물 세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밀착 연접은 얘는 말 그대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가 지들끼리 알아가지고 붙어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두 세포를 단단하게 밀봉시켜주는 것, 즉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을 밀폐시켜주는 것이 그래서 단단하게 밀착이 된다 해서 타이트 정션이라 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을密폐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밀착 연접에 대한 기능이 되게 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여과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바꾸게 되면
밀착 연접은 여과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준다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과에 대한 것은 밀착 연접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밀착 연접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상피세포입니다. 그러면 상피세포는 플러스는 있다. 밀착 연접이 있다. 따라서 여과가 X는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특이적으로 상피세포인데도 불구하고 밀착 연접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신장의 보문 주머니라고 들어봤죠. 보문 주머니라 해도 되고 보문 낭이라 해도 되고, 이 보문 주머니를 구성하는 상피세포의 이름이 족돌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족돌기세포는 밀착 연접이 없습니다. 상피세포인데도 불구하고 밀착 연접이 없어요. 그래서 O는 일어난다. 여과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서 내 몸 바깥쪽으로 여과가 일어나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신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우리가 여과를 다루는 거야. 혈관에 존재하는 것은 상피라 하지 않고 얘는 에피더미스라 하고 얘는 엔도더미스라 합니다. 그래서 혈관은 내피세포라 합니다. 혈관의 내피세포는 밀착 연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혈관 중에서 미세한 관이라 해서 모세혈관이라 합니다. 이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는 특이적으로 밀착 연접이 없습니다. 밀착 연접이 없으니까 여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조직과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혈관의 장소가 바로 모세혈관이 되게 됩니다. 동맥이나 정맥에서는 조직으로 물질들이 빠져나가거나 조직에서 혈관 내부로 물질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과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모세혈관인데도 불구하고 뇌와 척수에 있는 모세혈관의 경우에는 특이적으로 이 내피세포는 밀착 연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규칙이 보이지? 밀착 연접이 있으면 여과가 일어나지 못한다. 밀착 연접이 없으면 여과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 밀착 연접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몸의 형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리학에서 다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이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밀착 연접에 대한 특징이다. 데스모즘과 부착 연접은 저번 시간에 했듯이 막관통 단백질인 카드헤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서로 결합이 된 것입니다.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두 세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카드헤린 결합입니다. 여긴 이 세포의 카드헤린이 이 세포의 카드헤린과 이렇게 우리가 손에 손 잡듯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이 결합을 카드헤린 결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와 이 세포가 서로 붙잡고 있으니까 세포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를 물에다가 넣어두게 되면 세포 단위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덩어리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두 세포를 연결해주는 이와 같은 결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카드헤린 결합이라 한다. 이때 데스모즘과 부착 연접을 결정하는 것은 세포 내부의 세포 골격이 어떤 것이 여기에 가서 결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합니다. 데스모즘은
중간 섬유와 연결되어 있으면 데스모즘이라 하고, 부착 연접은 미세 섬유와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을 부착 연접이라 합니다. 이들은 둘 다 기능은 같은데 대신 세포 골격이 무엇에 의해서 지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인테그린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테그린 또한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막관통 단백질이 세포 바깥쪽의 물질과 결합을 하고 세포 내부의 세포 골격과 결합을 합니다. 대신 차이점이 얘는 똑같은 종류의 세포의 두 막관통 단백질이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근데 얘는 여기에 있는 이 막관통 단백질이 자신과 같은 단백질이 아닌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름을 인테그린이라고 준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름을 카드헤린이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린과 카드헤린은 하나의 단백질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여러 단백질 무리에 대한 이름입니다. 간극 연접은 얘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두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막관통 단백질이 큰 통로를 형성을 해서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이 구멍을 형성하는 것을 그래서 이름도 갭 정션이라 합니다. 얘는 이 갭 정션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간극 연접이 되게 됩니다.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세포간 연접은 이게 세포벽이고 이게 세포막이면 식물세포는 인접한 식물세포의 세포벽이 얘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세포벽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포와 이 세포에 붙어 있는 이 두 개의 세포벽을 우리가 격벽이라 합니다. 격벽이라는 단어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생물, 예를 들면 식물이라든지 곰팡이의 경우에 두 개의 세포에 세포벽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붙어 있는 정중앙을 중간 라멜라라 합니다. 이 중간 라멜라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여기에 두 개의 세포벽이 붙어 있을 때 이 둘을 함께 지칭해서 격벽이라 합니다. 그러면 격벽 자체가 두 세포가 붙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두 세포는 단단하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세포는 따로 세포간 연접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포벽 자체가 세포간 연접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대신 식물세포도 두 세포 간의 연결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원형질 연락사라 합니다. 간극 연접과 기능은 동일합니다. 두 세포 간의 물질 이동 통로이다. 대신 동물세포의 간극 연접은 뚫려 있는 구멍입니다. 근데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뚫려 있는 구멍이 아니라
얘는 활면소포체입니다. 두 세포의 활면소포체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 이 구조를 원형질 연락사, 즉 원형질은 세포질을 예전에 원형질이라고 불렀어요. 말 그대로 원형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원형질 연락사라 한다. 개념을 중심으로 외워두면 돼. 동물은 간 뚫려 있는 구멍인 간극연접인데 식물은 두 세포의 활면소포체가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다. 이것을 원형질 연락사라 한다. 그러면 옳지 않는 것이니까 간극연접은 동물세포에서 두 세포 사이의 물질 이동 통로로 작용한다. 참이 되겠지. 원형질 연락사는 식물세포에서 두 세포 사이의 물질 이동 통로로 작용한다. 참이 되겠지. 3번의 밀착연접은 동물세포에서 소화관 속의 내용물이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여기가 소화관이 이렇게 있으면 소화관의 주체가 세포들이겠지. 소화관 속의 내용물, 그리고 주변 조직, 이들 물질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이 있어야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여과한다. 근데 얘는 타이트 정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밀착 결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물질들이 쉽게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주게 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소화관 속의 물질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이해가 되겠어? 응. 데스모좀은 세포막을 관통하는 인테그린 단백질이, 얘는 인테그린이 아니고 카드헤린이지, 카드헤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부착연접은 세포막을 관통하는 카드헤린, 이게 참입니다. 카드헤린이 둘의 차이점은 데스모좀은 중간 섬유와 연결, 그래서 여기가 키포인트인 거지. 부착연접은 액틴 섬유와 여기가 키포인트인 거지. 얘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 단백질이 중간 섬유와 연결되게 되면 이름을 데스모좀이라고 지어준 것이고, 카드헤린이 액틴 섬유와 연결되게 되면 이름을 부착연접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부착연접이라 해도 되고 접착연접이라 해도 되고, 접착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부착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답은 4번이다. 다음 66번 문제.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물질 대사란 앞에서 첫날 문제에서도 했듯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 한다. 그러면 대사가 일반적인 화학 반응과는 어떻게 다르냐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효소라고 하는 것이 관여한다. 효소는 저번 시간에 했지. 얘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생물이 아닌 것의 1차적인 차이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우리 몸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대신 둘에 대한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일어날 때는 효소가 관여하니까 반응 속도가 대략 한 10의 9승배만큼 빨라지게 돼. 그래서 10의 9승배만큼 빠르게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생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질 대사는 크게 둘로 구분을 해서 전부 다 일본말이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어에 대한 뜻을 단어를 보고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적어주는 내용을 통해서 아, 이것이 동화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첫날 수업에서 했듯이 간단한 화합물이 복잡한 화합물로 변형되는 대사를 전부 통칭해서 동화라 합니다. 이때 간단한 화합물이 복잡한 화합물로 전환되는 것은 합성되는 것이고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화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복잡한 화합물이 간단한 화합물로 전환되는 대사를 통칭해서 이화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대사를 동화, 이화 그게 아니라 간단한 화합물이 복잡한 화합물로 합성, 환원되면 전부 동화라 하고 복잡한 화합물이 간단한 화합물로 얘는 이것에 정확히 반대니까 합성의 반대는 분해가 되겠지. 환원의 반대는 산화가 되겠지. 그래서 복잡한 화합물이 간단한 화합물로 분해, 산화가 되게 되면 이것을 이화라 합니다. 동화는 일어나기 위해서 합성되고 환원되는 것이니까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제공하는 에너지가 생체 화학 에너지인 ATP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물론 ATP만이 아니라 ATP가 대표적인 생체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이 ATP가 자신은 ADP와 무기인산으로 PI는 무기인산의 표기 방법이라고 그랬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대신 이 물질은 합성되는 거예요. 얘는 분해가 되고 분해에 대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얘가 합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NADH라고 하는 물질이 NAD로 얘는 산화가 되는 거지. NADH가 NAD로 산화가 되면서 대신 간단한 화합물이 복잡한 화합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화라고 하는 것은 ADP와 무기인산이 얘가 분해가 될 때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합성되게 됩니다. NAD가 얘가 산화가 될 때 제공되는 전자를 받아들여서 NAD가 NADH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도 합성 환원과 분해 산화가 일어나고 이화도 분해 산화와 합성 환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화, 이화는 여기는 색깔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 물질들만 봤을 때 간단한 화합물이 복잡한 화합물이 되는 것은 동화라 하고 복잡한 화합물이 간단한 화합물이 되는 것은 이화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붉은색은 왜 배제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효소의 조효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빼고 효소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난 다음에 식을 봤었을 때 이것이 동화냐, 이것이 이화냐가 됩니다. 다음, 동화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화를 통해서 생성된 생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복잡한 화합물을 합성화는 하게 되면 이 복잡한 화합물에 대한 용도가 생체의 구성 요소입니다. 또한 이 복잡한 화합물이 이화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화는 복잡한 화합물을 간단한 화합물로 분해, 산화시켜서 이 물질들을 생성을 합니다. 이 물질들을 흔히 뭐라 하느냐 하면 생체 에너지라 합니다. 따라서 이화라고 하는 것은 보다 복잡한 화합물을 분해, 산화시켜서 생체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이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동화는 이화에 의존하게 되고 이화는 동화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화에서 동화로 제공하는 것을 생체 에너지라 하면 동화를 통해서 이화에 제공하는 복잡한 화합물을 우리가 먹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이를 분해, 산화시켜서 생체 에너지로 바꾸어 준다라고 하는 문장이 성립하게 됩니다. 유기물을 분해, 산화시켜 생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좁은 의미의 호흡 혹은 세포호흡이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호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에 대한 것이겠지, 이화작용에 대한 주된 것이 세포호흡이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 말입니다. 호기는 기체를, 호자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기체를 좋아한다는 뜻인데 얘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호기성 대사, 대사 앞에 호기성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때 쪽발이들이 말하는 기체란 산소를 말합니다. 여기 우리의 대기의 주된 것은 78%가 질소이지만 일본 놈들이 말하는 기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는 대사를 호기성 대사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유산소 호흡이라 합니다. 혐기성 대사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대사를 혐기성 대사라 합니다. 얘는 기체를 혐오한다는 뜻인데 글자 그대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기체를 혐오하는 대사라고 외우면 안 되고 얘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대사이다. 무산소 호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기성이란 글자와 혐기성이란 글자가 이렇게 대사나 혹은 생물 앞에 붙게 되면 뜻은 산소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호기성 환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이 단어는 환경이 산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산소가 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산소가 있는
환경을 호기성 환경, 산소가 없는 환경을 혐기성 환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생물 앞에, 대사 앞에 혐기성, 호기성이 들어가느냐, 혹은 환경 앞에 혐기성, 호기성이 들어가느냐 구분해야만 됩니다. 이때는 산소가 있다, 없다를 의미하게 되고, 얘는 산소를 이용한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완전 산화는 유기물이 산화되어서 탄소에 대한 화합물이 CO2만 생성이 될 때 이것을 완전 산화라 합니다. 불완전 산화는 최종 생성물에 CO2 이외의 유기물이 남아있는 것, 유기물이 생성되는 것을 불완전 산화라 하고, 이 불완전 산화를 발효라 합니다. 이때 발효냐 발효가 아니냐는 CO2가 생성되느냐 생성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가 CO2는 생성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기물이 남아있지 않는 것은 완전 산화, 유기물이 남아있는 것은 발효라 합니다. 유산소 호흡은 호기성 호흡이라고 그랬지. 유산소 호흡은 완전 산화도 가능하고 불완전 산화도 가능합니다. 얘는 혐기성 호흡이라 했지. 무산소 호흡, 혐기성 호흡은 완전 산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불완전 산화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얘를 발효라 한다. 그러면 발효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호기성 발효, 유산소 발효가 있고, 무산소 발효, 혐기성 발효가 있는 거지. 무산소 발효에 대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코올 발효, 에탄올 발효. 저번 시간에 양놈들은 에탄올이라 해야 되는데 얘를 알코올이라 하기도 한다 그랬지. 또 하나가 젖산 발효. 둘에 대한 차이점은 에탄올 발효는 CO2가 생성되는 것이고, 젖산 발효는 CO2가 생성되지 않는 것이 차이입니다. 둘에 대한 공통된 특징은 무산소 혐기성 발효이다. 차이점은 CO2가 생성되지 않는 것, 얘는 CO2가 생성되는 것이다. 최종 생성물이 에탄올이라 해서 에탄올 발효, 최종 생성물이 젖산이라 해서 젖산 발효라 합니다. 유산소 발효는 아세트산 발효와 시트르산 발효가 대표적인 유산소 발효의 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밀봉을 한 다음에 효모를 배양을 하게 되면 막걸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막걸리에 밀봉한 것을 벗겨두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초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산은 일본 말이지. 아세트산을 쪽발이들이 초산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산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66번에 인체에서도 발효가 일어난다. 인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발효가 저산 발효인 거지. 저산 발효가 일어난다. 참이다. 광합성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지. 합성이지. 합성은 뭐라 그랬어? 동화라 그랬지. 그래서 합성, 광합성은 빛을 이용을 해서 합성이 된다라고 해서 이름을 광합성이라 지어준 것입니다. 동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참이다. 3번의 호흡은, 이때 호흡은 세포 호흡을 의미합니다. 호흡은 산소, 발효는 무기물이 전자수용체이다. 호흡에서는 산소가 전자수용체, 발효는 무기물이 전자수용체. 전자수용체란 말은 수용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지. 산화환원은 이미 다들 공부했을 것인데 전자를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수소를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전자수용체라 해도 되고 수소수용체라 해도 되고 전자밖에라 해도 되고 수소밖에라 해도 돼. 그러면 전자를 수용한다는 말은 전자를 받아들인다는 말이니까 얘가 환원되는 물질입니다. 자신이 환원되게 되면 다른 물질은 산화시켜야 되지. 그래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제가 되게 됩니다. 전자수용체란 바로 산화제이다. 조금 전에 일반적인 유산소 호흡의 경우에는 산소가 최종적인 산화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발효의 경우에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산화를 시킵니다. 근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산소를 이용하는 호흡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발효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산화를 시킬 때 무기물을 이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4번에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그지? 물질 대사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 하고, 이때 물질 대사의 경우에는 동화도 있고 이화도 있는 것이니까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참이다. 5번에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들을 큰 분자로 합성하는 과정인 뜻이지, 동화는 간단한 화합물을 복잡한 화합물로 합성, 환원하는 것을 동화라 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왜 틀린지 알겠지? 3번에 여기에서 유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에서 호흡은 이들 둘을 호흡이라 하는 것이지 이것만을 호흡이라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때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무기물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유기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3번 지문은 아예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지문 대신에 지금 판사한 것을 중심으로 계속 연습을 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대부분이 많이 헷갈려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지만 문장들이 독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되겠지. 다음. 끊었다 가자. 이건 또 설명이 또 좀 길어져야 돼가지고.